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근현대사로 빠밤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후! 아이고, 애쓰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알죠?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냥 휘리리 끝내는 거예요. 이걸 늘어뜨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일이나 4일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근현대사의 첫 출발을 연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설? 선조와 광해군도 그랬고, 영조와 사도세자도 그랬고,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과 그의 아들 고종도 그렇고, 참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정치적인 측면을 이렇게 바라보면 썩 좋지 않은 면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흥선대원군, 조선의 그 마지막 개혁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왜냐하면 19세기가 여러분들 조선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밀란, 세도 정치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한번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이하응. 네. 자, 그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당시의 그 내외적인 어떤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내부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자, 19세기입니다. 자, 19세기. 자, 정치적인 면에서의 어떤 상황. 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당시에는요, 세도 정치가 전개가 되고 있었죠. 이 세도 정치 안 좋았어. 그죠? 세도 정치가 전개가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19세기 상황. 그렇죠. 삼정의 문란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삼정이라고 하면은 전정, 군정, 환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외부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외부적으로는요, 이 이양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양이 아주 다른 이자에다 모양 양자, 모양이 다른 그런 배들이 아주 자주 출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양선의 출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19세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19세기, 이때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짜잔 나타난 거예요. 착착착 하면서 말이죠, 개혁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민망해라. 네, 자,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한번 지금부터 정치, 경제, 대외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치를 펼쳐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세도 정치입니다. 자, 이 세도 정치에 대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도 정치는 여러분들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서 비변사를 장악해서 모든 걸 다 추려 나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왕권은 그냥 추락할 대로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소수 가문들이 말 잘 듣는 왕, 어린 왕 뽑아다가 그냥 이러쿵저러쿵 했던 그런 모습들이니까 흥선대원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리고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의 문란이 어찌할꼬 이거. 전정, 군정, 환곡. 조세 체계가 문란하잖아요, 지금. 그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민생 안정.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민생 안정.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선이 지금 많이 출발한다고요? 이 이양선들은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이건 바로 통상수교 거부입니다.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가더라. 이게 이제 흥선대원의 세 가지 목표예요.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펼쳤는지 하나씩 지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먼저 왕권 강화입니다. 흥선대원의 왕권 강화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도 정치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변사라는 것이죠. 이 비변사, 왕권 강화의 가장 걸림돌이야. 이거 없애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비변사 기억나세요? 비변사는 언제 만들어졌죠? 예, 중종 때 왜 삼포외란, 예, 명종 때 을묘외변 이러면서 맨 처음에 중종 때 삼포외란으로 만들었던 이 비변사가 명종 때 을묘외변이 있었을 때는 그 비변사가 이제 상설 기구가 되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의 기능이 엄청나게 권력이 강화되었고 세도 정치 때는 그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 여기 이제 비변사였잖아요. 이 비변사 체제가 되면서 의정부 육조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걸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 비변사엔 뭐 정치, 행정, 뭐 군사, 외교 모든 것들이 결정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비변사를요. 예,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의정부 체제를 다시 복권시키는 거예요. 의정부와 이건 이제 정치가 되겠죠. 이건 정치, 의정부와 그리고 삼군부 군사기능, 삼군부 군사기능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권력을 한 곳에 옛날에 이게 다 비변사에 물려 있었거든요. 이걸 권력을 분리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권력체제를 개편을 시켰죠.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은 뭐였냐면요. 바로 법전이 하나 필요했겠죠. 자, 법전을 하나 만듭니다. 자, 확실히 이제부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개혁을 할 거야. 여러분들 고대에도 왜 그 고대국가 기틀을 잡은 데 있어 소수리방의 율령반포, 법흥왕의 율령반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법전 바로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하나 또 만듭니다. 자, 여러분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기억나죠? 조선 전기에 만들었던 세조에서 성종 때 만들었던 그 법전이 뭐예요? 경국대전. 영조 때 만든 게 뭐죠? 속대전, 속편. 그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만날 회자야. 만나서 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판, 조선 법전의 최종판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네요. 대전 회통 이런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호 예병 현공, 육전조례. 너희도 좀 제대로 좀 일 좀 해라라고 해가지고 육전조례와 같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요. 또 왕실의 어떤 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복궁을 또 중건을 하죠. 경복궁을 중건하는 경복궁을 중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당연하겠지. 어마어마한 역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로 원납전을 징수하고 그다음에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 설명드릴게요. 원납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금이야. 기부금을 걷어들인다거나. 당백전은 뭐냐면요. 일당백이야. 화폐의 가치를 100배로 튀어놓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왜 신문에 간간히 나오잖아요. 5만 원권. 이 5만 원권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5만 원권 나오면서 물가가 더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죠.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센 그런 화폐들이 나와버리면 물가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백전 같은 경우에는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어떤 일을 유발시키더라라는 거. 참 이 경복궁 중건할 때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예, 돈이 많이 들었고 이때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아리랑 이 아리랑이 또 이제 전국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왜냐면 전국에서 전국에서 이제 이게 목수들이 온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힘든 걸 좀 달래주기 위해서 전국
아리랑자랑 대회 뭐 이런 걸 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서 온 목수들이 자기 고을의 어떤 아리랑, 뭐 밀양안에 날 좀 봤어, 날 좀 봤어, 뭐 이런 거 부르고, 그죠? 저쪽 진도아리에서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뭐 이렇게 여기저기 정선 아리랑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또 이 아리랑이 또 전국적으로도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리랑이요? 자꾸 헷갈려요. 예, 정선 아리랑이 좀 어렵고요. 밀양 아리랑이 좀 이게 경상도틱하고 전라도에 있는 진도 아리랑은 가락이 있어요. 예, 아주 이게 지역마다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모욕들을 보이고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앙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중앙에서 어떤 그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방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지방에서는요. 지방에서 그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서원. 정말 그 16세기 그 사림들의 어떤 근거지로서 인재 양성을 했던 그런 공간이 바로 서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서원이 이제는 아주 부패하고 아주 타락한 그런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서원 정리. 왜냐하면 서원은 여러분들 세금을 안 내요. 면세예요, 면세. 게다가 거기서 뭐 제사 지낸다라고 하면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제사 비용 막 긁어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빠. 그래서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백성들한테 해를 끼치면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서원 정리의 결과, 뭐 47개만 남겨두고 다 없애요. 그리고 만동묘, 명나라 황제죠. 만동묘를 또 없앱니다.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그런 곳을 또 없애더라.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럼 쉽게 얘기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만약에 지금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없애버리자.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쪽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쪽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니 유생들이 말이죠. 정말 이 명나라, 지금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 관점이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시단 말이에요. 태극기 집회 같은 거 할 때 왜 성조기 들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나라인데 그 황제를 모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만동묘 철폐한다? 이거 흥선대원군이 이거 쉽지 않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뭐 서원 정리, 뭐 47개로 정리하고 만동묘 철폐했다 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영혼 없이 쓰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현재의 어떤 그 관점에서 현재의 시선 쪽에 끌고 들어와 버리면 와우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건들. 그래서 흥선대원의 개혁이 예상컨대 이게 잘 될까? 만만치는 않겠다라고 하는 예상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어쨌건 왕권강의 어떤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입니다. 자, 전정, 군정, 환정에 문란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고쳐야 되겠죠. 전정의 문란을 고쳐야 되고, 군정의 문란을 고쳐야 되고, 그리고 환곡의 문란을 고쳐야 되고, 요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전정. 이 전정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지금 토지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양전사업. 양전사업은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네, 양전사업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확보하려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정을 확보하려는 모습들이더라. 그 다음에 군정입니다. 전정, 군정. 이건 이제 포예요, 포.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미 배웠어요.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토지세, 세금을 거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포를 내고 군대를 빠지는 거잖아. 영조 때 근데 개혁했다? 뭐가 있죠, 여러분들? 영조 때 균역법.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예요? 양반들은 포를 내지 않아요. 군정에서 여러분들 호포법을 단행합니다. 호포법. 호포법에 단행. 자, 여러분 제가 그 균역법 설명할 때 영조의 파트너, 개혁 파트너 누구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박문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박문수가 야, 이따위 균역법 웃겨. 야, 나 안 해. 하고 사표 던지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박문수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호포법이었어요. 양반들도 포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됐지만 이제 흥선대원군 때가 되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겠죠. 물론 양반들은 결사 반대했겠지만 자, 이 호포법의 핵심 뭐냐면 바로 양반도 포를 내도록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왜? 양반이 포를 안 낸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양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싼 것들하고 내가 좀 똑같아? 뭐야, 날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기분 나쁘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포법이 단행되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흥선대원님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광해군이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대동법이거든요. 대동법. 예, 토지 많이 가진 사람들 세금 물리는 그런 법이 대동법이잖아요. 그죠? 토지에다 물리는 거니까. 역시 이 호포법도 역시 양반의 포를 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될까? 고개를 갸우뚱. 이념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잘 될까? 이런 생각 일단 듭니다, 여러분들. 자, 환곡은 이게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이 공무원들이 문제였어요. 당시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환곡은 이거는 지금 춘대추납 여러분들 고려 흑창 더 멀리 가면 고구려 진대법 흑창 그리고 의창 상평창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제도예요. 국가에서 봄에 공물 빌려줬다가 그 다음에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환자가 뭐냐면 이렇게 돌고 도는 곡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봄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제도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이쯤 되니까 이 환곡과 장난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안 빌려도 돼요. 나 버틸 수 있어. 봄에 보릿고기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 야, 쌀 10갑만 받아. 그리고는 가을에 이자를 받아가지고 15갑만 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원치 않는데 무조건 받아야 돼? 게다가 이자는 엄청나게 고리야. 죽어나는 거죠. 왜요? 공무원들이 거기서 딱딱 착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일반 마을에서, 일반 고을에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창제라는 거예요. 그 마을의 창고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 사회, 그 마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사창제를 실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민생안정 방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일 힘든 모습이 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서원 정리 이거 심각합니다. 경복궁 중건할 때 여러분들 묘지림 그 양반들의 좀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나무 막 묘지림을 막 배다가 막 쓰거든. 이거 잘된 나무들은 주로 묘지 주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보호했겠어요. 그죠? 그거 다 배워다가 쓰니까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열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 서원 정리, 이 호포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만동묘의 철폐라든지 그 다음에 이 호포법 이거는 엄청난 그런 반발을 가져올 수 있더라. 경복궁 중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런 어떤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탄핵 상소가 올라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최익현의 상소. 이 최익현의 상소가 나중에 올라와. 이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73년까지 이 흥선대원군이 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한 10년 동안 집권을 해요. 1800 네, 이렇게 집권을 한단 말이에요. 1860, 한 10년 어떤 집권인데, 물론, 요게 이제 뭐 64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10여 년 있는데, 딱 10년 지난 즈음에서 최익현의 상소가 올라오게 되죠. 결국 이 최익현의 상소의 결과,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그 기득권 세력과 부딪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구나. 이건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도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매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어떤 언론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또 반대쪽 측면에서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어떤 절충점을 찾아 나간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흥선대원군도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광해군도 그때 반정했죠. 반정. 쫓겨났잖아요. 그죠? 항상 이런 게 있으면 도덕적인 어떤 그런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 도덕적 약한 고리를 잡고 물고 늘어진다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을 딱 덮어버리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는 걸 예측을 하시고, 다음은 당시 이 흥선대원군이 펼쳐지고 있는 그 개혁이 있어가지고 아르렁 되고 있는 유생들과 아주 딱 합이 맞았던 그런 정책은 있어요. 그게 바로 외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요거죠. 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병인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병인박해 사건이 있는데요. 이 병인박해 1866년이에요. 1866년인데 이 병인박해는 바로 천주교 를 탄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 천주교를 박해하는 그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 두 개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또 한쪽 측면에서는 유교의 나라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다른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어떤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어떤 이적 행위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처형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냐면 진짜 전근대적인 아주 무식한,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을 죽여? 이 말이 돼? 이런 전근대적인 아주 무식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반문명적 모습이라고 또 혹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떠십니까? 어느 쪽이 좀 더 여러분들은 기우시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병인박해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 병인박해가 일어났던 1866년에 또 이건 이제 병인박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벌어져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역시 1866년. 요거는요, 평양에서 벌어집니다. 평양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발음이 이렇게 굴러가요. 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네. 이 사건도 뭐냐면요. 이양선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평양 대동강 쪽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 되게 착하거든요. 참 착해요. 심성이 착해요. 배가 들어왔으니까 그 길을 잃은 줄 알고 정말 그 지역 군민들이요 참 잘해줍니다. 닭도 잡아서 주고 야채도 주고 뭐 물도 주고 다 잘해줘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머노에 있는 선원들이 말이죠, 밤에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마을을 덮치는 거예요.
부녀들 막 겁탈하고요. 막 뺏어가고 막 그냥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사람 착해요. 근데 이게 한번 팍 돌면요. 무섭습니다. 나 피양 사람이야.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평양감사 당시 그 박규수가 있습니다. 박규수. 이 박규수와 이 평양 군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이 제너럴 셔먼호를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싹 태워버립니다. 싹 태워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선원들 역시 불에 타 죽었겠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떤 나라들과 관련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병인 바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나라, 프랑스 신부가 지금 죽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프랑스와 관련이 있겠고, 제너럴 셔먼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선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미국 선원들. 이런 어떤 그 관련성이 있겠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로 이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온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세 번째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그 해에 프랑스가 무식한 것들이 우리 프랑스 이 선진국 사람을 죽여? 말해도 돼? 라고 하면서 중국에 있었던 그 프랑스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사람을 죽이면 너희는 더 많이 죽어야 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병인양요다. 같은 해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프랑스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그 지역은 어디냐면요.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고요. 이게 참 여러분 영화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그 마을 전 평화로운 어떤 그 마을을 치고 들어올 때 막 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게임이 안 되죠. 전 딱 그게 바로 제국주의의 침략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똑같아요. 이 당시 프랑스가 배를 끌고 강화도에 왔는데요. 그 포가 장난이 아니에요. 딱 이 포가 일단 사정거리가 엄청 길고요. 조준을 하면요 정확히 쏘아지는 거예요. 딱 보고요. 딱 한 다음에 팡 쏘면 그래서 빵 터지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화력이죠. 근데 우리 포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 포는요. 퓨 쏴요. 퓨 가면은 맨 마지막 효과음이 어때야 될까요? 빵 이래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그런 효과음이 안 나와요. 우리는 퓨 쏘면요. 쿵이에요. 쿵. 우리는 터지지 않아요. 우리는 뭐냐면 무거운 쇳덩어리를 던져가지고 그거를 그 나무로 만든 배라면 땅 깨가지고 꼬르르르르르 이렇게 침몰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프랑스 배는 단단해. 막 철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거 맞아도 승 한번 휘청한 다음에 별로 이상이 없어. 게다가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포까지 사실 배까지 날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화력이 안 좋아진 거죠. 이건 사실은 선생님 이순신 임진왜란 때 뻥뻥뻥 그건 뭐예요? 이게요. 호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그 무기 체계의 발달을 못하게 막아요. 청나라에서 막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왜 미사일 그 사정거리 있잖아요. 그 사정거리를 좀 더 넓히려고 할 때는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기를 못 만든 게 아니라 만들질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강화도 이 병인양요 일어났을 당시 우리의 무기 체계가 굉장히 열악한 어떤 그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무기 체계가 굉장히 뛰어났죠. 뛰어났는데 이쯤 됐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는 또 우리나라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무기가 안 되면 뭐 어떡합니까? 쪽수를 밀어붙여야죠.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슬퍼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또 많은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그 활약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요. 예, 양헌수라고 있어요. 양헌수. 양헌수. 예, 이 양헌수의 정족산성. 네, 이 양헌수라는 인물이 이 정족산성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될 겁니다. 예, 정족산성에서 거기에 탁 침투해가지고요. 프랑스군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프랑스군이 퇴각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인물이 바로 양헌수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때 또 활약했던 인물 중에 그 한성근이라고 있어요. 한성근 문수산성에서 활약했던 한성근 이런 인물도 하나 한 명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프랑스가 결국 이제 양헌수의 어떤 그 부대의 어떤 그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퇴각을 해요. 퇴각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 강화도에 있었던 그 여러분 정조 때 만든 규장각이 있죠. 그 규장각을 또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바깥외자 창덕궁 말고 또 다른 곳에 규장을 하나 만들어요. 강화도에 만들어요. 그게 바로 외규장각인데 얼마나 보물이 많겠어요. 그 외규장각을 다 털어가요. 그리고 남는 거 다 불태워버려요. 정말 여러분들 이건 만행이죠. 뭐 여러분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황룡사 구축 목탑 태우고 초조대장경 불태우고 그 모습과 프랑스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다 반문명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왜 그 중동 지역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 이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상대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유물 같은 것들을 지금 부서뜨리는 그건 모든 인류의 자산자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미개하다, 반문명적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역시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모습을 자행하고 있다. 저 앞에서 야 어떻게 종교가 다르고 사람을 죽여 이 반문명적인 미개한 것들아 라고 프랑스는 우리한테 얘기했지만 우리도 역시 그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의 문화유산은 세계의 문화유산일 수 있는 건데 그걸 불태우는 모습들, 그리고 약탈해가는 모습들 이것이 뭐가 다르냐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외규장각의 약탈, 외규장각을 또 약탈해가는 이런 측면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병인양요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지금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1, 2, 3이죠. 네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건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번째는요.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시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시도 사건. 요건 이제 68년도예요. 요거는 충청도에서 벌어졌고요. 이 오페르트는 독일인이에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남연군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남연군묘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진짜 풍수지리학적으로 너무 좋아요. 와, 그곳에 묘를 써야 왕의 기운이 서린다라고 해서 그쪽에 이장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 고종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저 근데 가봤는데 와, 좋네. 좋긴 좋아. 예, 딱 이 앞이 그냥 쫙 튀어 있고요. 뒤에 산이 쫙 둘러싸여 있고요. 좋더라고요. 거기에 독일인 오페르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도굴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거기다 시신을 파내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흥선대원군과 통상 교류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무식한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요. 아니 어떻게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근대화된 문명인들이라고 뻐기면서 어깨에 힘 준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이거 실패예요. 이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밤에 나와 보니까 저거 이게 무슨 삽질하는 소리가 그래. 삽질하는 소리가 뭐 촉촉촉촉촉 소리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나와 봤더니 오 이상하게 막 코 막 이렇게 막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현군묘. 우리 마을의 자랑이거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가 있다. 얼마나 자랑이에요. 근데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아 소리 좀 나가죠. 그때 이제 오페라트 시끄러워요. 하고 탁 총을 딱 총 한 방 빵 쏘죠. 너무 놀랬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가 날아오냐? 우리 민중의 영원한 무기 짱돌. 짱돌이 어딘가에서 막 날아오는 거야. 막 날아오는 거야. 여기가 지금 이제 서해 있잖아요. 서해.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썰물대가 지금 되고 있고 어딘가에서 돌멩이 날아오고 있고 그리고 남현군묘가 여러분 삽질한다고 이게 잘 되겠어요? 거기 석회 엄청 뿌려가지고 엄청 난다는데 이건 잘 파치지도 않죠.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도망갔죠.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조정에. 발칵 뒤집어졌죠. 야, 얘네들 진짜 완전히 쓰레기들이구나. 아니, 이게 서양 애들 무슨 뭐 무기 뛰어나고 뭐 그렇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 라고 극도의 분노를 갖고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제너럴 셔머노스 사건을 이유로 해가지고 바로 누가 쳐들어와요? 네, 이번에 5번째.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미양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미양요도요. 강화도에서 벌어집니다. 강화도에서 벌어졌고요. 이때 활약한 인물이 있어요. 이때 활약한 인물이 바로 어제연. 이 광성부에서 활약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강화도에 가시면요.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미국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그 사람들의 무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그런 무덤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때 어떤 그 참혹했던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미국이요, 또 뺏어간 게 있어요. 하여튼 얘네들은 왔다 뭐 하시기 뭐 가져가야 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 대장 깃발 있잖아요. 그 대장 깃발, 대장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 수자기, 그 수자기를 또 이제 가져갑니다. 수자기를 또 이제 가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끝났을 때, 신미양요가 끝났을 때, 이 흥선대원군이요, 전국에다가 이 서양인들과의 어떤 그 손잡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척화비. 이 척화비가 또 세워지는 그 시점이 바로 신미양요 직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지금 흥선대원군의 어떤 여러 정책들이었어요.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요. 자, 일단 뭐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핵심적인 거는요. 바로 왕권 강화라는 거, 그리고 민생 안정을 추구했다는 거,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의 폐지. 비변사의 폐지 그 내용으로서 대전 회통, 그리고 서원의 정리, 그리고 경복궁의 중건. 요건 이제 시험에 아주 굉장히 잘 나오는 사진을 통해서 잘 나온 내용들이고 민생안정에서는 호포법.
호법법이 정말 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중에서 이 병인 양요에서 활약했던 인물들, 이 양원수와 정족산성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 외교장각을 박탈해갔다라고 하는 사실, 병인 양요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에서는 어제연, 광성부에서 활약했던 어제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났을 때 척화비를 따단 하고 세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시기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근대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어쨌건 간에 이제 최익경 상소를 통해서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그 공간에 이제 그의 아들 고종이 직접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데, 고종은요, 그 주변에 둘러싼 그의 아내 명성황후의 세력들, 민씨 세력들에 의해서 또 둘러싸이게 됩니다. 과연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그 공간에서 어떤 정책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지,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